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우리 김재상 목사님, 에, 오늘 강의를 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과학과 가치, 과학과 가치라는 이 책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전체적인 이 아마 강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또 세세하게 내용을 살피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김재상 목사님께서 잠깐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이런 자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라북도 안주군 이서면 농촌입니다. 지금 농촌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 출신이 농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 편하더라고요. 예,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김도 메고 요즘 그러면서 그냥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여쁘게 보아주셔가지고 감사할 뿐이죠, 사실. 네. 저는 학부에서는 좀 생명과학, 과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기 전에는 좀 철학 공부도 하고, 그 신학 마친 후에는 자, 사회학, 과학기술 사회학 쪽을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게나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여러 저희 선배님들,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지금 화면이 잘라 보이지 않습니까? 다 아니, 보이시죠? 네. 예, 전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북스터디를 위해서 좀 주제 강의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과학이란 말도 나오고, 가치라는 말도 나오고, 테크노 사이언스. 이 말은 상당히 낯선 말일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코스모 테크닉스. 이 말은 더욱더 낯선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렇게 좀 개념을 설명하는 입장에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강의를 이 세 번의 강의와 발제를 통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학기술과 가치 그리고 기독교 우리의 이 기독교를 어떤 이 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 것 이게 저의 이번에 어떤 강의와 발제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북서터디를 위해서 좀 가이드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강의 아닌 강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5월 27일에는 이 책에 나오는 중에서 3장,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3장만 할 수도 있고요. 좀 그렇게 하고요. 6월 10일에는 이 두 챕터 중에서 두 챕터가 많으면 한 챕터만 골라서 하겠는데, 만약 한 챕터 한다면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관련돼서 함께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어떤 주류의 입장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지금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교육과정 혁신에서 중요한 건 인문학이든 역사학이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학 교육에서도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과학기술이 단순한 어떤 과학기술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가치관, 사회 구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와 과학기술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또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성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그렇게 또 펼쳐야만 하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이 종교 문화가 함께 그 대화를 나눠가면서 인간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21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 기술과 가치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 신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좀 순서인데요. 과학과 기술의 개념, 그리고 과학기술과 가치 중립성. 이 책이 이 가치 중립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가치가 어떤 관계인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책 제목에서 나오는 테크노 사이언스, 뭐 코스모 테크닉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런 과학기술과 우리 기독교가 가치, 이런 가치의 관점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재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유전 이론, 멘델, 그죠?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어떤 그 이론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과학의 첫 번째 개념은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입니다. 어떤 이론, 어떤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뭐 유제는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자기의 법칙 이런 법칙 그리고 어떤 이론, 뭐 뉴턴 이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이런 어떤 이론 이런 것이 다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첫 번째가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만든 정보체계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정보체계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원 불면한 그런 어떤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당대의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론이 바뀌기도 하죠. 예, 뉴턴의 역학 이론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 양자역학 이론으로 그 역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 바뀌듯이 과학 이론은 오랜 시간이 가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의 최선의 설명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런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을 얘기할 때 좀 약간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입니다. 이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 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는 거죠. 뭐 실험도 해야 되고요. 관찰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토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페이퍼 또 읽어가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 과학 지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학 지식만 과학이다 해버리면 과학자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활동은 과학이 아닌가? 라고 좀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또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의 정의는 탐구 방법이 과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과학의 정의가 조금씩 넓어지죠. 지식 체계만 과학인 줄 알았더니 그 지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도 과학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 방법과 태도로서의 과학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탐구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과학자가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이 과학자의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탐구 방법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 이전에 과학자가 갖고 있던 논리적 사고라든지 그 신념, 이 신념은 어떤 신념이냐면요. 자연현상은 설명될 수 있다라는 신념입니다. 자연은 설명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없으면 이 과학 활동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념들, 그 과학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호기심,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과학 탐구 이전에 갖고 있는 과학자의 어떤 사고 방법과 태도인 거죠. 이러한 과학자들 갖고 있는 사고 방법과 태도 역시 과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이 정의를 내려보면, 아, 이런 것도 과학이구나. 우리 대부분 지식 체계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 과학은 이렇게 과학자의 활동이라든지, 또 과학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과학이요, 진리 규명의 목적을 두었어요.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힘이란 있는 것인가? 힘의 강력, 뭐, 중력, 양력, 이러한 힘을 통해서 우주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좀 이런 진리 규명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과학인데 요즘은 과학이 진리 규명보다는 어떤 현상들을 예측하고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날씨. 날씨가 앞으로 내일 어떤 비가 올 건지, 눈이 올 건지 그런 예측을 하게 되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줍니다. 온도도 알려주죠. 그래서 아, 내일 더우니까 뭐 반팔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즘 현대과학은 이런 미래 현상에 대한 예측과 사회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진리 규명보다는 생명 현상이 DNA, RNA, 단백질 이런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체의 어떤 동식물의 다양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그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능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과학의 어떤 목적이 예전에는 진리규명이었다면 이제는 예측과 예측된 내용을 활용하는 사회 적용, 이 점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이먼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의 구조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과학의 구조가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과학 지식, 과학자, 과학 사회. 과학의 구조 그러면 과학 지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과학자라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요. 과학 사회. 그러면 과학자가 학회에 소속되잖아요. 그 학회가 과학자 사회입니다. 과학자 공동체니까요. 근데 이 과학자 공동체는 일반 사회와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라는 맥락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 지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과학자, 과학사회도 과학을 이루는 구조구나, 요소구나. 근데 이 요소들이 여러 학문, 뭐 철학, 심리학, 사회학과 연결 지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것이 그냥 되게 고상하고 또는 어디 뭐 수도원 같은 곳에 딱 처박혀서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하는 거구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어. 그리고 음,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가 그것이 또 과학 활동에 중요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의 역할들을 보게 되면 크게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어, 어, 연구자로서의 과학자는 당연하죠. 이쪽 전문가니까. 근데 직업인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활동은 어디서 하냐면 대학과 연구소에서 하거든요. 대학보다는 연구소에 많죠. 뭐 사람체 연구도 있고 국립연구원도 있고요. 근데 어, 직업인들이 다 직장인들이 승진하고 보너스 받고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도요, 막 승진하는 거 좋아요. 뭐, 부연구위원회에서 연구위원으로 가고, 뭐, 선임으로도 가고, 수석으로도 가고, 센터장, 이렇게 쭉쭉쭉 승진하는 거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거 좋아하고요. 똑같아요. 그 직업인입니다. 과학자도 직업인이고요. 그 사회인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TV 예능 프로에 과학자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왜 나오냐면요. 대중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대중과 소통하면 인사고과의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사실은 그런 점도 있지만 자, 그런 점을 떠나서 과학자가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과학의 어떤 정보도 알려주면서 대중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이런 과학자의 역할들을 보니까 과학은 어디 산속에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과학은 우리처럼 이 사회의 마당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의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술은 무엇인가? 앞에서 이제 과학은 무엇인가 보았다면 이제 기술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정의를 내리기는 지금 어려워요. 네. 기술 철학자들이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기술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있는데요. 기술은 우리 인공물도 기술이고요.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지식도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공물들을 만들어가는 행위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하고 했을 때 인공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 관련된 활동도 모두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전등에 불을 켜려면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해서 사실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송배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 변압 시스템을 또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이 있는 그 실내에 등이 들어오려면 여러 기술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전기가. 그것처럼 기술은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은 어떤 목적을 실현하면 특정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네, 기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고전 기술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쪽에 속하신 분들은, 이 기술에 의해서 인간의 자율성이 상실됐다. 주체성이 상실됐다. 이런 입장에서 좀 기술에 대한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술에 대한 철학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현대 어떤 기술 철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성찰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의 주체성도 사라지고 인간이 기술에게 소외당하고 인간이 기술에 끌려가는구나.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만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 인간이 기술에 대한 주체로서 인간이 어떻게 자율성을 지닐 수 있겠는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호모 파베라의 역설인데요. 이것입니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인간을 만듭니다. 어, 이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 이 점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우려했던 사람들은 이쪽 고전 기술 철학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근데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 않느냐? 뭐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사실 기술은 인간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에 대해서 보다 좀 긍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본격적인 문제는 과학기술과 가치 중립성의 문제인 거죠. 과학기술과 과학과 기술에 대한 영역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는 가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가치라는 것은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요성. 이 과학 철학자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추구하기에 바람직한 그 무엇. 이게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과학 활동을 하는데 나름 추구하는 그 무엇들이 있더라. 중요하게 추구하는 그 무엇들이 있더라. 바로 그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근데 이 가치는 윤리와도 관련이 됩니다. 윤리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죠. 그래서 과학자가 과학 활동을 하는데 또 어떤 이론을 평가하는데 어떤 바람직하게 추구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추구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가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이 과학 철학자들, 그리고 제리 포더 같은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과학과 가치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과학이 가치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다. 과학은 자연의 사실만을 발견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와 아무런 관련 없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주장이 상당히 힘을 갖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과학 활동은 어떤 가치와도 전혀 상관없다.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 나의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합니다. 또 기술도 마찬가지죠. 기술도 도구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효율이 좋다, 효율이 나쁘다, 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도구의 사용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어, 도구의 사용과 사용 목적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총이 있어요, 총이. 총이 성능이 좋은 총, 성능이 나쁜 총으로 구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총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총을 갖고 있으면 흉기가 되겠죠. 그러나 경찰이 총을 갖고 있으면 범죄를 억제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총의 목적이 바뀔 뿐이지 총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즉, 총 자체가 가치에 중립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칼이잖아, 칼. 칼은 가치 중립적이다는 거죠. 누가 이 칼을 드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요리사가 칼을 들면 그건 요리 어떤 위한 도구로 되지만 이 범죄자가 칼을 들면 이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칼이라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원자입니다. 원자인데요. 전자가 8개를 갖고 있는 원자입니다. 우리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 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전자가 8개 있는 이 원자. 이 원자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조제프 프리스틀리라는 영국의 화학자는요, 이 전자 8개를 갖고 있는 이 원자에 대해서 플라지스톤이 없는 공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라바즈에는 산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플라지스톤이 없는 공기란 말을 쓰지 않죠. 산소라는 말을 이 전자 8개 갖고 있는 이 원자에 산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은 원자인데 서로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프리스틀리는 연금술 전통 아래 있었습니다. 화학이 아니라 화학 이전에 있었던 연금술 전통 아래 있었거든요. 그 연금술에서는 이 불이 어떤 물체가 불에 타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플라지스톤이라는 물질을 활용해서 어, 불에 잘 타고 불에 잘 안 타고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가 있으면 이 기체가 있으면 불이 잘 타거든요. 그래서 이건 플라치스톤과 관련된다 해서 플라치스톤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잘 붙게 하는 거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라부아지에는요, 산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완전 현소를 다르게 해석을 하죠. 라부아지에는 연금술 전통이 아니라 화학 전통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이 화학 반응, 물질의 변화 반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화학 전통을 세워가려고 했던 사람이 라부아지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금술 싫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이름 붙이기 싫어. 난 다르게 이름 붙일 거야. 산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어, 프리스틀리는 경험 연구 방법을 사용했어요. 관찰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런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플라치스톤이 없는 공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금술 원소가 하나 더 늘어났어. 이런 입장에서 본 거야. 원소가 하나 더 늘어났네? 또 다른 거 하나 늘어나네? 이렇게 계속 자료를 모으는 입장에서 이 원자를 보았던, 이 물질을 봤던 거죠. 그래서 플라치스톤이 없는 공기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연금술 원소 하나를 더 늘린 거죠. 근데 라부아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부아제는요, 수리 연구 방법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소라고 붙이고 산소의 무게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무게를 측정해서 다른 물질들과 이 무게를 비교해 가면서 그 다른 물질들의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원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틀리하고 라부아제는요, 연구 전통도 서로 다르고요, 연구 방법도 달라요. 또 프리스틀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이때 영국은 맹주로 유럽의 맹주로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프리스틀리는 루나협회라는 왕립협회 과학자입니다. 왕립협회 과학자는요, 왕에 대한 충성심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왕립협회지 왕실이 돈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왕은 이봐 이렇게 하면서 충성심이 하나도 없어요. 또 새로운 발견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라부아제는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일단 프랑스가 절대 왕정이 붕괴되죠. 프랑스 혁명 직전이었으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라부아제는요, 과학 아카데미 소속 과학자예요. 과학 아카데미 소속 과학자는요, 국가 과학자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라부아제 입장에서는 국가 과학자로서 조국 프랑스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프리스틀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왕이 있든 없든 난 내 연구한다. 이런 스타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라보아세가 플라치스톤이 없는 공기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산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내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뭔가 하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거죠.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프랑스가 약화돼가는 이런 그 국제 정치 속에서 프랑스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뭘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해서 산소라는 이름을 붙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전자 8개의 이 물질을 플라치스톤이 없는 공기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산소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여기에는요, 그 뒤에는 연구 전통이 서로 달랐고요, 연구의 방법도 달랐고요, 어디에 속하느냐, 이 과학자 사회도 서로 달랐고요, 그리고 프랑스냐, 영국이냐, 그 국제 정치의 흐름과도 다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과 가치가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이 라보아즈의 산소, 프리스텔리의 플라지스톤이 없는 공기, 이 이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과학과 가치가 그렇게 명쾌하게 분리되지 않다는 거죠. 이 연구 전통에 따른 가치가 있고요. 연구 방법에 따라 서로 가치가 틀려요. 경험이냐, 술이냐, 수학이냐, 뭐 그런 가치가 틀리고요. 어, 왕리벽회냐, 과학 아카데미냐, 이런 과학자 사회. 내가 누구와 함께 과학 활동을 하냐 이거죠. 그에 따라서 이 물질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조국,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에 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과학이 정말 가치와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분리가 되느냐?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은요, 밖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자 공동체가 놓인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불확실할 때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가, 좋은 증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과학자들마다 그 과학자가 놓인 사회의 맥락에 따라 말하는 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어, 여러분 이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자전거인데요. 요즘 타는 자전거 이런 비슷하죠? 이거 비슷하죠? 로버 세이프티 자전거. 그것이 현대 자전거의 표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요, 앞바퀴 큰 거 탔어요. 하이휠 자전거 탔어요. 그 이전에는 벨로시패드라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벨로시패드는, 이거 페달이 앞에 있죠? 밟으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리 가요. 근데, 이 바퀴는요, 이 하이휠은 이 자전거보다 엄청 더 빠릅니다. 앞바퀴가 크죠? 예. 근데, 이 빠르게 달리는 이 바퀴가 표준, 표준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표준이 됐어요. 어. 자, 왜 그러냐면, 이 두 자전거 스타일은요, 영국 부유층의 레저 스포츠형입니다. 자전거는 부유층의 레저 스포츠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빠르기죠.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누가 빨리 가느냐? 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은 이 자전거를 못 탔어요. 부유층이 갖고 노는 어떤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이 되면요, 부유층들이 자동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 자전거는 부유층만 탔는데 이제 뭐 부유층은 자동차 타라 그러고 우리가 이 자전거를 교통기관으로 타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기관으로 해서 자전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휠 자전거는요, 교통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잘 넘어지거든요. 빨리 가는데 잘 넘어져요. 다쳐요. 그래서 교통기관을 타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또 여성들이 이거 타려면요, 치마 입고 이걸 못 타요.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요걸 못 타니까 낑낑거리다가 이 자전거가 나오니까 이걸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형 자전거가 현대 자전거의 표준이 돼버린 거죠. 자, 자전거의 모형이 바뀌는 건 보면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자전거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합의. 사람들이 자전거는 레저 스포츠가 아니라 교통기관이다 라고 합의를 해갑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자전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라는 이 기술에 가치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스포츠라는 가치, 이것은 교통기관이란 가치입니다. 어, 기술이 가치 중립적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음. 자, 이것은, 미국 뉴욕주에서 롱 아일랜드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가차로입니다. 19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이런 고가차로가 100개가 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좀 낮지 않아요? 2m 정도입니다. 2m. 낮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요? 좀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려면 이거 좀 높여야 했잖아요. 193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달렸던 버스가요, 높이가 2m 정도입니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버스가 여기 통과하려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 기사분들은 이 고가차도를 통과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통과 안 했어요. 돌아갑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거죠. 이 고가차도를. 이 고가차도는 존 스피치 해변공원을 향하는 진입로에 있는 차도인데요. 이 존 스피치 해변공원은 부유한 백인층들이 노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흑인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흑인들은 자동차를 몰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 부유한 백인 집에 가정부, 식모로 일을 하는데 버스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버스가 여길 통과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부유한 백인만 가는 길이란 거죠. 자, 이 고가차도가요, 은근히 그렇게 인종차별한 거죠. 흑백 차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고가차도입니다. 그럼 이 고가차도에 가치가 실려 있습니까? 실려 있지 않습니까? 실려 있죠. 인종차별이라는 가치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가치와 무관하다고요? 아니요. 기술은 가치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은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은 나름의 어떤 사회적 가치와 권력 관계를 갖고 있다. 기술은 가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 기술의 진화라는 책을 보면요. 기술의 설계나 혁신에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 가치입니다.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기술 설계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술은 가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테크노 사이언스가 있는데요. 자, 테크노 사이언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이건 다 세균입니다. 세균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미생물학자가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현미경 사진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이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전자현미경 기계입니다. 이 기계로 찍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현미경은 기술입니까? 과학입니까? 이건 기술입니다. 근데 이 미생물의 연구는 과학입니까? 기술입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연구를 하는데 기술을 사용합니다. 과학 연구를 하는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대 과학은요, 기술 없이는 과학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 이렇게 따로따로 말을 쓰지만, 현장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과학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원자탄에 관련된 건데요. 우라늄, 플루토늄, 이것을 연구하는데 계측기를 사용하여 그래서 어, 폭탄의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함께 가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구분이 안 가요, 사실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까? 물론 이 과학과 기술의 작품이기 때문에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폭탄으로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단순히 과학과 기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루즈벨트 정권은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트루먼 정권은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입장. 미 군부, 특히 육군은요, 폭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공군은 안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육군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육군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유럽에서 망명한 과학기술자는 독일 히틀러만 위협하면 됐지, 떨어뜨리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과학기술자는요, 이 망명한 과학기술자와 라이벌 관계입니다. 뭔가 보여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라고 한 거죠. 자, 원전폭탄이 투하되는 데는 반면 이 과학기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과학 공동체의 입장, 사회적 입장, 그 여러 주변국들의 입장이 다 섞여져서 이런 목소리들이 섞여져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투하가 된 겁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섞여 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테크노사이언스입니다. 테크노사이언스는 기술과 과학이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 된 것을 테크노사이언스라 하고요. 이 테크노사이언스는 수많은 가치들과 연관을 짓습니다. 어. 그러니까 테크노사이는 가치 중립적이다 아니요, 가치에 의존합니다. 어, 저 하나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시계인데요. 이건 시계입니다.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마지막 시계입니다. 이게 복원이 됐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게 붙이는 게 빠졌는데, 여기에 이 기계가 돌면서요. 해, 달, 목성, 토성, 금성이 돕니다. 네, 돕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자시, 축시 이렇게 시간이 되면 여기 북이 울리면서 시간 소리를 내고요. 그때 여기서 인형이 앞에서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시계 밑을 보면요. 농사 짓는 게 나와요. 농사 짓는 게. 모내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조선 세종 때 만든 시계입니다. 이 기술에는, 이 시계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경천예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여 하늘의 뜻을 알아. 그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는 세종대왕의 국정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이죠. 자, 이것이 조선의 시계입니다. 근데 이건 서양의 시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시계인데요. 이건 딱
시간, 몇 월, 며칠, 시간만 알 수 있어요. 계산하는 겁니다. 몇 시, 몇 월, 며칠, 달력과 시계가 합쳐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 달에는 뭐 하고, 다음 달에는 뭐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 서양의 시계에서는요, 경천예인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통치 철학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세종대왕의 시계에는요, 통치 철학이 담겨 있죠. 경천예인 사상이라는 통치 철학이 담긴 시계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코스모 테크닉스 개념입니다. 자, 기술은 이 자연을 만나는 방식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다는 거. 같은 시계인데 서양의 시계는 달력, 시간만 잘 알려주는 거지만 조선의 시계는 경천예인이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인데 가치에 엄청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테크닉스는 기술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기술이 서양의 기술과 다르더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과학과 기술을 위해서는요, 좋은 가치를 불어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가치를 불어넣는 거.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면 좋을까? 이 좋은 사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요. 이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가치가 필요해.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해. 라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에 대한 얘기가요. 과학과 기술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왜?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 가치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학기술과 가치의 관계는요, 우리 기독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상상하고 발굴하라는 겁니다. 좋은 기술이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회에 대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신학과 신학의 유산 속에서 발굴해서 드러내자라는 거죠. 대한 사회에 대한 담론들을, 이 가치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를 연대해주고 서로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구원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샬롬이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양한 가치들이 좋은 가치들이 과학기술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참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몰트반의 희망신앙에서 보았듯이 종말론의 그 기대 속에서 희망, 이 샬롬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선교에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영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발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50분 동안 우리에게는 조금 일상에서 접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인데 그거를 아주 알기 쉽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듯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셔서 따라가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 아주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일단 좀 보여주셨고, 특별히 과학과 가치의 문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오늘 이 과학의 문제, 기술의 문제에 일단 문을 열었는데, 자, 여러분께서 듣고 좀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또 함께 토론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사실 이제 과학 기술 시대에 이제 살고 있기는 있는데, 또 그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인데, 의외로 우리 그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조금 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뭐 가치하고 연관해 가지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통은 뭐 가치 중립적이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과학혁명의 구조, 뭐 토마스 쿤의 그 책에서도 뭐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부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이해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의학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약간 당직 의사 요양병원에서 이제 일하고 이제 있는 사람인데 어 이게 이제 뭐 신학도 사실 보면 조금 이제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그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이해, 이게 신학을 한 사람하고 많은 또 차이가 있고, 또 신학을 한 사람이라도 깊이 있게 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하고 그냥 뭐, 진짜 신대원 3년자 공부하고 제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신학으로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야나 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 어떤 정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펙트럼의 어떤 다양한 이런 면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학이면 신학, 그 과학이면 과학, 그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거, 그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어떤 원리가 있느냐든지 이런 걸 찾는 그게 어느 분야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해, 그런 개념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게 너무 잘 안 돼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토양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야말로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은 좀 기술적인 거, 테크닉적인 이런 것만 이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많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신학도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그 목회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신학에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그런 아주 실험적이고 좀 테크닉적인 이런 데 많이 그 치중하는 그런 면이 있고 과학적인 그 분야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많이 그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에 그 여러 이제 그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나라 사실 과학 기술의 어떤 특징이 다 경제적 가치가 예, 예, 강조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그게 맞습니다. 한국의 그 과학 연구 체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시스템이 막 순수 과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음, 아니었잖아요. 음, 어떻게 좀 국민들 입에다가 음, 밥 한 숟가락 더 넣자 뭐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순수 과학보다는 좀 응용 과학에 치중했었고 그래 뭐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렇게 그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 연구가 마치 프로젝트를 따와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연구하는 그렇게 연구 체계를 박정희 시절에 특히 정권 시절에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과학이 담고 있는 철학적 사유는 거의 없고 그냥 실용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돼서 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관료 중심적입니다. 어, 어떤 국가 경제와 연결해서 과학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중앙 관료 중심으로 해서 과학 정책을 빨리 짜가는 것이 경제 성장과 쉽게 연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과학이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강조됐었고, 중앙 중심적으로 과학에 대한 아젠다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사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과학의 개념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는 거죠. 음, 특히 대학 입시 때문에 음, 문제풀이만 하다 보니까 과학에 갖고 있는 원리, 방법,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과학 교육이 좀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 경제라는 가치가 과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서 과학이 발달하는 데는 큰 공헌을 했는데 한면 과학이 튼튼한 기반을 갖고 가는 그래서 이 기반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을 누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약했다는 거죠. 그런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약한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엘리트 과학 정책의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이 지금 우리 우재영 우리 선생님께서 그, 그 어떤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요즘 한국과학기술사에서는 그렇게 지금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뭐 한국의, 제가 말 네, 예, 제가 말씀, 뭐 예, 예, 예. 제가 말씀 저거 몇 가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한 거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의 역할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문명과 과학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읽혀지고요. 어, 이제 기독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피치 못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고 그에 따르는 윤리, 기독교적인 어떤 창조 세계의 그런
창조 신학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생태계나 환경 파괴, 이제 과학에 따른 그런 이제 문제점, 또 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 있을 때 뭐 그 복제, 과학으로 인한 어떤 생명 복제로 인한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또 대비를 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여기도 보니까 AI 시대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다룰 것 같은데 어 그런 앞으로 이제 그런 정보와 또 모든 판단을 이런 넘어서는 기술이 이제 발전해 갈 때에 그에 따른 뭐 가장 그 기독교적으로는 인간의 소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과학의 시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이런 인간의 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좀 우리가 더 좀 다루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앞으로 그런 이제 논의를 우리가 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과학기술과 우리 기독교의 대화에서 정말 꼭 짚고 가야 할 그런 지점들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바벨탑 그 자체는 상당히 가치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이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탑 자체를 가치에 의존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가치에 의존한 그런 가치를 지닌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이 바벨탑 주변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부동산 사업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부자 사람들이 바벨탑 옆에 살다가 휙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갖고 있는 저 이렇게 제가 농담 반 섞어가면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어떤 빈부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사실 바벨탑에 있고요. 바벨탑이랑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권력 집중, 그리고 어떤 그 권력에 따른 인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서 함께 그런 가치들이 뭉쳐져 있는 하나의 기술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바벨탑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바벨탑이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리 문제는 좀 시급합니다. 어, 특히 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문제가 요즘 많이 뭐 얘기를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윤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뭘 하냐면 제가 하나 캠페인은 뭐냐면요. SNS든 뭐 카톡이든 인터넷 블로그든 뭐든 아름다운 글을 남기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글을. 아름다운 단어들, 아름다운 가치 있는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남겨두자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뭐 카톡으로 뭔가 열심히 날리더라도 계속 날르고 블로그를 하고 수많은 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데이터를 쌓아두어 가는데 좋은 가치, 정말 샬롬의 가치를 담은 데이터를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어떤 작동 워킹을 하는데 좋은 또 데이터가 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기자. 좋은 것들. 좀 그런 생각이 그걸 이게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윤리적인 가치, 기준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독윤리학자들이 좀 과감하게 끼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예. 끼어들면 좋겠고요.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IRB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 IRB. 그래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이 인체를 사용하는 연구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를 심의하는 그 기관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IRB. 거기에요, 전문가, 뭐 의사분이라든지 과학자, 또는 기술자, 그런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전문가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거기 할 수 있고요. 뭐 사회학자들도 들어가고 철학자들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 그래서 저도 제 지역사회의 병원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기관 IRB에서 좀 같이 윤리적 평가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IRB에서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말을 바꿔서 참여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대한 윤리적인 윤리학자의 어떠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기관 IRB라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참여할 수 있다면 좀 참여 좀 해보시고요. 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참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유산에서 발견한 가치들을 그, 그 안에서 그 거버넌스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 이 가치들을 계속,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흘려보내야 될 그런 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가 앞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창조세계 돌봄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기술 분야에 특히 좋은 생태적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판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치를 불어넣는 작업, 시장에 이 기술의 과학의 가치를 불어넣는 작업에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가치를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그런 제도, 그런 모임들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함께 발달합니다, 그것이. 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여하면 됩니다. 네. 그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그 과학과 가치, 기술과 가치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 태제인데 저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허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워낙 이제 얽힘의 사회 모든 것에 사회 전체를 이루는 것 중에 과학이나 기술이라는 게 그 부중에 어느 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독자적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사회 분위기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사회에서 요청되는 긴급한 어떤 사회적 필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제 그 진공 속에서 허공에서 나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과학이라는 게 어떤 다른 제2의 제3의 목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는 측면에서 그거는 단지 자연, 세계의 실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무엇인가? 예. 예.
뭐 네,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네, 가치, 근본 물음, 이 물음에 대한 해명을 해 나가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실용적 측면에서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 근원 진실을 향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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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과학의 제일 본질, 제일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활동과 다르게 훨씬 더 가치 중립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또 그 과학의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회에 응용되고 제3의, 제2, 제3, 제4의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연결되면서 그게 이제 응용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가치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가치 중립적 측면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떤 최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과학이라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과학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자, 이렇게 조금 더 구별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 예. 이제 요청을 좀 잠시요. 보낼게요. 잠깐요. 예, 제가 포스트를 지금 이제 그 하실 동안에 제가 거기 정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도 안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과학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응용과학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까 이제 이야기하실 때 기초과학적인 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의학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학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응용과학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기초의학이 있고 뭐 또 임상의학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초가 이제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응용과학에 이제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명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반드시 이제 가치 플러스 이제 윤리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의대생들이 그런 그 의료 윤리를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70년대 그 의학 공부할 때는 의료 윤리 자체 그런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낙태라든지 그다음에 안락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윤리 문제가 이제 연결되는 이게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고 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조금 이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도 결국은 마지막은 그 윤리로 귀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마지막에 신학자들이 다루는 게 그 윤리학이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직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성경신학하고 뭐 역사신학 뭐 조직신학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게 응용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가치 판단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제 그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 오늘 뭐 이야기되고 앞으로 2시간 더 있고 하지만 다음에라도 또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음,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가치는 우리 기독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과제고 숙제죠. 그래서 우리 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윤리라는 측면,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이 과학과 끊임없는 이런 가치, 윤리, 이 사이에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정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려면, 그렇습니다. 이 과학이 갖고 있는 가치가 중 하나가 이 인식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의 인식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검증 가능성 뭐 이런 거. 되게 막 읽어보면 막 머리가 아파오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사실. 이런 가치들이 과학의 합리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가치들, 검증 가능성, 정확성, 반증 가능성, 보편성, 설명력, 예측 검증, 일관성, 지식 증진, 독창성, 단순성, 뭐, 이 적용, 뭐, 재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가치입니다. 이 과학이 이런 인식적 가치를 가지고 자연에 접근해서 자연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런 인식적 가치가 없으면 과학은 과학적 합리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가치는 인정합니다. 이 가치, 이 가치를 인정한다고요. 이 과학의 내적 가치, 이 가치가 없으면 과학이 자연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의 엄격한 방법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과학의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핵심, 과학적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그 핵심에 지금 이런 인식적 가치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학 공동체마다 이 인식적 가치들에서 중에서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학인 경우는요, 예측 검증에는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생태학은 설명력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요, 이게 요즘 뭐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이렇게 생물학이 아주 미시세계로 가면서 수학, 물리학과 만나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시생물학, 생태학이라든지, 동물지리학, 생물지리학, 이런 거시생물학으로 갈수록 예측력은 떨어집니다. 근데 생물학입니다. 왜? 설명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들이 없으면 결코 자연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한 사람도 이 인식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이런 가치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 과학의 분과들, 생물학이냐, 화학이냐, 물리학이냐, 지구과학이냐, 이런 그 과학의 분과들마다 좀 강조하는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요. 그리고 그 과학 공동체, 내가 이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인식적 가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프톨레오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지지했던 그런 과학자들은요, 어,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정확성은 뭐냐면, 이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이 진짜 물리적으로 진짜 우주 모형이다. 우주 공간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때 이 설명력은 좀 약화됐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마이오스의 천문학으로 이 천문현상은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천문현상에 대한 설명은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력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당시의 천문학은 오늘날 천문학 개념이 아니라 어,
역법, 달력을 만드는 역법과도 관련이 돼요. 천문학인데 이 천문학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달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력을 만들었죠. 근데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학적 계산을 통한 설명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천문을 가지고 교회력을 만들면 크리스마스가 언제 때는 여름이었다가 언제 때는 봄이었다가 언제 때는 막 겨울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일관성,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형이 물리적인 우주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일관성이 큰 힘을 부렸기 때문에, 이 가치가 큰 힘을 부렸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이 막 버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쿠스 천문학이 등장을 하죠. 지동설이 등장을 하죠. 이 지동설은 일관성인 측면은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페르쿠스 천문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코페르쿠스 이 우주 모형이 진짜 물리적 우주 모형이다, 우주 공간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 뭘 말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보다 코페르쿠스 천문학이 설명력이 너무 좋다, 이거야. 수학 계산해봐라. 너무 잘 맞는다. 크리스마스가 계속 겨울이다. 계속 겨울로 계산이 되잖냐. 설명력이 끝내줬습니다. 이 프텔레마이스 천문학을 가지고 유럽의 항해사들이 항해를 할 때 이 배의 방향을 계산합니다. 계속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프텔레마이스 갖고는 수학력이 떨어지거든요. 수학 계산을 통한 설명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해사들이 프텔레마이스 천문 이론을 가지고 별을 가지고 배의 어떤 방향 좋다를 결정할 때 수학 계산이 항상 틀리니까 간 곳을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언제 도착하냐, 언제 도착하냐, 막 그런 말만 하고 있었는데, 이 코페르쿠스 천문학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항해사들이 계산을 합니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설명력이 쉽게 말해서 끝내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요, 코페르쿠스 천문학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계산으로서는 오케이! 교회력 계산, 항해술 계산을 위해서는 코페르쿠스 천문학을 이용하자. 또한 이것은 농사와도 관련되잖아요. 농사. 한 해 농사.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가을에 뿌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농사의 그런 기간들을 코페르쿠스 천문학이 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력 때문에 코페르쿠스 천문학이 나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인식적 가치, 이것을 과학 중립적이다 했을 때, 그래, 인식적 가치를 인정하고 과학 중립적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다 할지라도,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 공동체에 속하느냐, 프톨레마이오스 학파에 속하냐, 코페르쿠스 학파에 속하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재적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 그것이 옳다. 근데 그 가치 중립적이다 할 때는 내재적 가치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내재적 가치가 동일한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적용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자의 학파마다 선호하는 가치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 점은 분명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의 가치를 논한다는 게, 과학 철학자들이요, 어, 지금부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지만 섣불리 공격을 못했어요. 그만큼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 큰 이 과학계의 큰 명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역사적인 자료들,
사회학적인 탐구 자료들이 등장을 하면서 과학이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지 않네라는 증거들이 막 요즘 쏙쏙쏙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리스트리아 라부스의 그랬죠? 산소냐 프리스턴이 없는 공기냐 같이 의존적이었고요.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다시 빅토리아 여왕 당시의 영국의 자본주의 용어들이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경쟁이란 단어들, 생존 경쟁이라는 단어들, 선택이라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자본주의에서 등장했던 경제 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들을 찰스 다인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을 읽어봐라. 생물학의 자본주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찰스 다인의 그 자연선택 이론이 어, 이 생물학이 발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중요한 기반이죠. 이것이. 그러지만 그 찰스타인의 자연선택이라는 이론 안에는 이런 인식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식적 가치와 함께 다른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로 보는 과학 활동의 모습인 거죠. 네, 아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사실 가치란 것은 뭐 미생물 하나에도 다 가치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과학이라는 가치하고 종교라는 가치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게 그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당장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바벨탑 사건을 과학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연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종교적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과학은 항상 종교하고 충돌하는 것이 많이 있다. 찰스 다인의 그 진화론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에서는 찰스 다인의 진화론이 몰가치적이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학의 입장에서는 찰스 다인의 이 진화론은 굉장히 어떤 사회 가치적 측면이나 또 윤리적 측면, 어떤 경제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 어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 큰 담론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일부가 이제 그 유입이 되어서 뭐 제가 알기에는 아마 뭐 공공신학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 신학의 흐름으로 이곳 저곳을 이제 이렇게 좀 어, 기독교를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일 환경과학 쪽에서 이제 공공신학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뭐, 정치신학도 일부는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은, 한국적 사회에서는 정치신학은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런 혼란이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 가치관의 문제로, 하면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종교하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김시영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뭐 다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이제 뒤에 뭐 내용도 조금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 큰 담론을 과연 어떻게 풀어 가실지 저는 이제 좀 계속 그런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네.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갈등으로 봅니다. 충돌로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 팩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충돌했다고 보는 것은 신념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 유럽에서 서양에서 중세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서양 유럽으로 들어가서 대학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교가 내 주교권에 있는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을 가르쳐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으면 대학에서 못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대학에서 과학이 연구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계가 지지했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가 과학 연구에서 기여했던 것 중 하나는요, 하나님과 창조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연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는 실험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연 만물이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에다가 어떤 자극을 줘서 변화시키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성 모독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과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학과 막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갈릴레오 종교 재판 그런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캐톨릭 쪽은요, 프토레마이스 천문학을 따라가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과학을 따라갔어요. 캐톨릭이 그때 프토레마이스 천문학이 그때 주류거든요. 주류 천문학이기 때문에 야, 그 코페르쿠스 천문학 나도 모르는데 야 프토레마이스 천문학이 하면 이렇더라. 프토레마이스 천문학자들 이렇게 말했어. 라고 교황청은 프토레마이스 천문학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갈릴레오는 코페르쿠스 천문학 이론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학과 종교가 갈등한 게 아닙니다. 서로 과학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는 것은 현대 근본주의 진영에서 만들어내는 신념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윈이요. 다윈이 자연 선택 이론을 딱 냈을 때 이걸 누가 지지해 준 줄 아십니까? 영국 성공회가 지지합니다. 성공회가. 이 다윈의 이론을 지지하고요. 미국의 장로 그레이 에거시라는 미국의 장로,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장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지지합니다. 독일에서 루터파 목사들이 독일의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지지합니다. 이게 찰스 다윈과 기독교 꽝 부닥쳤다 충돌했다 그것은요 근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고요. 교회사, 과학사를 넓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되면 충돌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충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역사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않고 대신 저- 이제 요즘은 그게 이제 예, 제가 아직 과학 지식 뭐 그 정도의 그걸 예,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그건 예. 일부 기독교인들 일부 소위 말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그거는 반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역사 방법이 절대 그럴 수 시대가 없습니다. 흘러오면서 조정이 된 거지. 예, 그 예, 예. 당시에는 그게 전체 종교나 전체 예를 들어 기독교의 생각은 아니었다. 저는 요 정도까지 지금 예, 예, 그 이제 뭐 생각을 역사 해보게 해석에 됩니다. 대한 예. 차이인데, 음, 세월이 이제 해결해 예, 준 예, 것이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지금 여기서 뭐 논할 것은 예, 아니고요. 예, 예. 그 근데 하여튼 문제는 예, 워낙 그 문제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도 사실 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예, 그러기 네네네.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주제는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환 이병만 목사. 목사님이 손 드셨는데 뭐 예예예. 이야기하십니까? 그 지금 김재상 목사님하고 그 송 목사님하고 그 논의가 무슨 문제냐면요. 김재상 목사님이 과학을 기독교가 부정한 건 아니다 하는 건 그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게 그 12세기 스콜라 신학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카톨릭이 지금까지 스콜라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루터가 스콜라 신학을 거부하고 그 5세기 아우구스트 신학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는 지금 김사장 목사님, 루터 목사님도 그 찰스 다윈을 지지했다고 말은 하지만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스콜라 신학을 현재도 거부해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과 현재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박영식 목사 건도 이제 과학과 충돌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송 목사님이 말한 건 현재 개신교의 현재 실정을 그렇게 말한 거고요. 김재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기독교 역사는 그 스콜라 신학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제가 그 더 증거가 말씀드릴 건 영국 성공의 물리실학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다 영국 이제 성공의 스콜라 물리실학인데요. 영국 성공의 물리실학은 스콜라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회는 이제 예. 종합을 하니까요. 좀 다른 경우고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도 예, 과학을 예. 지지하는 거는 좀 이제 스콜라하고는 별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스콜라가 연구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온 건 맞고요. 그래서 김재상 목사님께 감사한 거가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는 감사한데요. 저는 그동안에 과학과 종교가 충돌할 때 제가 글을 쓰면서 과학은 사실을 연구하고 종교는 그 가치를 연구하니까 그 과학으로 그 종교 성서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내가 글을 쭉 썼는데 이제 그거 고쳐야 되겠어요. 과학도 가치를 하니까요. 제가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초두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이 그동안에 이제 진리규범의 목적을 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과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탐구 방법과 과정을 과학으로 여긴다. 이게 과학은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진리 추구가 목적이 돼서 예수의 역사, 삶, 이게 빠져 있어요. 현재 그게 믿음인지 내가 아주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복음주의의 설교 강단이 예수의 삶과 역사 가르침 이게 증언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랜 진리 탐구가 목적인 본질 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역동성 이런 걸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걸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지금 시간이 9시 9분이어서 원래 이제 9시까지인데 9분이 오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고명훈 목사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에게 질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차후에 과학과 가치 문제와 관련해 더 깊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진화와 창조의 갈등 문제에서 보듯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현장은 과학에 대한 몰 이해로 인해 과학을 극복과 대결의 대상처럼 여기고 있고 이에 반해 대중은 대중대로 과학을 마치 유사 신처럼 절대화하므로 신앙이나 관념의 영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변증하고
평화하는 세상을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하는 성교적 지향 때문에라도 이 갈등과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나름대로 교회인 우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목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유, 오늘 예. 되게 큰 질문인데요. 어, 일단은 교회가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과학과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과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과학주의에 찬성하는 과학자는 극히 드뭅니다. 어, 저의 일 때문에 많은 과학자와 만나고 삽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과학자분들에게 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과학자는 이렇습니다. 그건 과학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과학주의가 아닌 말 그렇지만 과학주의에서 벗어난 과학주의가 아닌 그런 진정한 과학의 길에 들어서 있게 되면,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예.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하고요. 그죠?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거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건 겸손이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나, 인간이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겸손이죠. 겸손의 믿어. 그래서 사실 이 과학주의는 겸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학과 과학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정을 나눠야 됩니다. 왜요? 과학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그 흔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정을 쌓아간다면, 과학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교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지막 말씀 아주 100% 동의하고 아멘이 됩니다. 정말 과학과 우정을 쌓아가는 21세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 과학주의만을 과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과학자는 과학주의자들이라는 우리의 그 선입견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들 그냥 과학주의자로 매도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향성이 좀 많이 있는데 정말 그 과학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과학과 깊은 우정을 쌓아야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길이다. 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쌓았던 것들을 오늘 아주 조금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지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남은 두 번의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 잠깐 안내를 좀 해주시고 어디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고 오라고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앞에다가 적었는데요. 맨 앞에 쪽에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게, 잠깐만, 제가 공유를 한 번 더 누르고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27일 날 이 두 개를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요. 사실 다 하기는 힘들고, 앞에 그 뭐 천연득 그 박사가 썼던 과학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 때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오늘 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기독교 진영이 과학 진영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홍성국 선생이 썼던 과학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 이 부분을 좀 잊고 교회가 이 과학의 방향과 과학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뭘 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또 대단히 6월 감사합니다. 10일 날은 좀 이 송희진 박사의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서 좀 읽고 또 같이 또 방안을 또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1시간 반이 넘게 거의 2시간 가까이 아주 열강을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우리 김재상 목사님께 여러분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하면 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다른 혹시 뭐 광고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이정환 목사님 뭐 아, 없으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2주 후에 우리 김재상 목사님 두 번째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목사님 감사하고요.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또 잠깐만요. 예, 그 6월 2일 날 그 우리 장정신 목사님 그 공개 강좌가 있거든요. 예. 그, 그 6월 2일 날 그 2시에 합니다. 서울에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 모두 누구나 그 참여할 수 있게 좀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투표 전날이군요. 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